이 아이 당장 끌어내. 저러다 저 왕자님 죽어요. 호텔 만찬장에 울려 퍼진 어린 목소리 한마디. 한경석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300조의 계약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목을 쥐며 쓰러졌거든요. 그때 꼬질꼬질한 신문팔이 13살 소년 하나가 경호원들을 밀치고 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아랍어로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찬장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신문파리 소년이 300조 재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서울 강남의 초호화 호텔 최상층 복도에서는 태산그룹 한경석 회장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79,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경석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회담까지 정확히 1시간.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산그룹은 반도체와 에너지 사업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재벌이자 까다롭기로 소문난 왕자였습니다. 계약금만 무려 300조 원이 걸린 사업이었어요. 이게 무산되면 태산그룹은 당장 내일 부도를 맞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경석의 곁에는 전무 최도경이 서 있었습니다. 54살의 도경은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죠. 도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석은 눈을 들어 도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정을 해? 300조짜리 계약이 1시간 앞인데 통역사가 없어. 경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주변 직원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의 에너지 협력 계약. 규모가 3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태산그룹이 10년 넘게 공들여온 결과였고 오늘 최종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담 아랍어 통역사가 오늘 새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이 돌아오려면 며칠은 걸린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었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경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경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쉬우면 내가 왜 이러겠어. 아랍어뿐 아니라 사우디 왕실의 격식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10년을 준비한 거야. 도경의 눈이 잠시 번뜩였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도경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기회다. 태산그룹의 후계 구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석 회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15년 전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산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였고 도경은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계약이 무산된다면 경석 회장의 위신은 크게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을 해야 했어요. 제가 다시 통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도경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경석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시간도 없는데 뭘 알아봐.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경석의 수행기사 박인수였습니다. 57살의 인수는 20년 넘게 경석의 곁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왕자님 일행이 호텔에 도착하셨습니다. 인수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어요. 경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예정보다 1시간이나 빠르잖아. 왕자님께서 회담을 서두르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경석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통역사도 없는데 회담 시간까지 앞당겨지다니. 인수는 20년 만에 처음 보는 회장의 당황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로비로 내려가시죠, 회장님. 도경이 말했습니다. 경석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경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정문 앞 13살 소년 박태아가 신문 가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를 신은 태아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팔고 있었어요. 신문 사세요. 오늘의 뉴스입니다. 태아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간째 서 있었어요. 그동안 판 신문은 고작 12부였습니다. 태아는 부모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태아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2,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보육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되었어요.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매일 신문을 팔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을 만졌어요.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갓 태어난 아기 태아가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태아는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가방 한쪽에는 너덜너덜해진 아랍어 회화 교재도 있었습니다. 태아에게는 언어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책만 있으면 어떤 언어든 스스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아랍어까지.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혼자서 공부했어요. 물론 그 재능이 당장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언어를 해도 13살짜리 거리의 소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태아는 호텔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들이 들어오고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중동 사람들이 내렸어요.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문 사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태아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빙 돌아갔고 정장 입은 남자가 불쾌하다는 듯 훑어보고 지나갔습니다. 태아는 익숙한 무시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호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비가 술렁이고 경호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열린 문 너머로 아랍어가 들려왔습니다. 태아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랍어는 가장 최근에 배운 언어였지만 일상 회화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없다니 이게 무슨 모욕이오? 아랍어로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태아는 그 내용을 알아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통역사가 없다고? 잠시 후 한국어로 다급하게 변명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왕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아랍어로 말하는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300조 원짜리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통역사 하나 준비하지 못하다니. 태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00조 원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아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랍어로 소리치던 남자의 목소리가 뭔가 달랐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면서도 힘이 빠져 있었어요. 마치 아픈 사람이 억지로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아는 로비 쪽으로 다가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상황이 보였습니다.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30쯤 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환한 표정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쪽 손으로 계속 목을 만지작거렸고 숨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아의 눈이 커졌어요. 저건 분노가 아니야. 태아는 보육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 있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던 아이가 과자를 잘못 먹고 숨을 못 쉬어 쓰러졌어요. 그때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 사람 알레르기 반응이야. 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유리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 대단한 사람들일 텐데 내가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 남자가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면 시간이 없었어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몇 분 만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태아의 손이 유리문 손잡이에 닿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태아의 눈앞에서 하얀 의상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점점 더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밀어젖히고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태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낡은 운동화 소리가 퍽퍽 울렸어요. 야, 거기서. 경호원 한 명이 태아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이어폰을 낀 덩치 큰 남자였어요. 태아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뭐야, 이 꼬마 어디서 들어온 거야? 저기요, 저 사람 위험해요. 태아가 소파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호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애들이 올 때가 아니야. 경호원이 태아를 문 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태아는 있는 힘껏 버텼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어요. 아저씨, 진짜예요. 저 왕자님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숨을 못 쉬고 있다고요. 태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태아를 바라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태산그룹 직원들, 하얀 의상을 입은 사우디 수행원들, 그리고 소파 앞에 서 있던 한경석 회장까지. 경석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지 같은 꼬마가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어깨에는 신문 가방까지. 어떻게 봐도 거리에 불황하였어요. 저 아이 당장 내보내. 경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직원 2명이 더 달려와 태아의 양팔을 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소파에 앉아있던 알리 왕자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왕자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옆에 있던 수행원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왕자님,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우디 수행원들이 왕자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경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의사 불러. 빨리. 경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왕자가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아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직원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쓰러진 왕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켜요. 태아가 수행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왕자의 얼굴은 이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퉁퉁 부었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아는 왕자의 눈을 바라보며 아랍어로 물었어요. 왕자님, 뭘 드셨어요? 견과류요?
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초라한 행색의 소년이 아랍어를 한다고? 그것도 이렇게 유창하게? 왕자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한 다과였어요. 그 위에 호두가 박힌 쿠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아는 즉시 고개를 돌려 수행원들을 향해 아랍어로 외쳤어요. 에피펜 있어요? 왕자님이 견과류 알레르기 쇼크예요. 아드레날린 주사 빨리요. 수행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지? 어떻게 아랍어를 이렇게 잘하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수행원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주사기가 나왔어요. 이거요? 네, 그거예요. 허벅지에 주사하세요. 빨리. 태아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행원이 황급히 왕자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초, 20초, 30초.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왕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붉게 부어올랐던 얼굴도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왕자가 눈을 뜨고 깊이 숨을 들이쉬는 순간 로비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행원 한 명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석도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왕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행원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왕자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태아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때 묻은 운동화, 너덜너덜한 신문 가방. 어떻게 봐도 거리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유창한 아랍어와 정확한 판단으로. 이름이 뭐니? 왕자가 아랍어로 물었어요. 목소리는 아직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박태하요. 태아가 대답했어요. 왕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태하, 너 아랍어를 어디서 배웠니? 혼자 배웠어요. 책이랑 인터넷으로요. 왕자의 눈이 커졌어요. 독학으로 이 정도 실력이라니. 왕자는 수많은 통역사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단하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죽었을 거야. 왕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아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석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저 초라한 거리의 아이가 왕자를 살렸습니다. 아랍어를 하면서, 독학으로 배웠다면서. 경석의 옆에 서 있던 도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계약이 무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나타난 꼬마가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도경은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경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왕자를 맞이했어요. 회장님, 왕자가 경석에게 말했어요. 물론 아랍어였습니다. 경석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왕자의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왕자가 태아를 돌아봤습니다. 통역해 줄 수 있겠니? 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렴. 아까는 내가 화가 많이 났었다고. 통역사가 없다는 게 무례하게 느껴졌거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태아가 경석을 바라보며 통역했습니다. 왕자님께서요, 아까는 화가 많이 나셨대요. 통역사가 없는 게 무례하게 느껴지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대요. 경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생각이 바뀌었다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 그리고 이 아이의 아랍어 실력은 내가 만나본 어떤 통역사보다 뛰어나. 어쩌면 이건 알라의 뜻인지도 몰라. 통역사가 사고를 당한 것도, 이 아이가 나타난 것도 태아가 통역했어요. 왕자님께서요. 제가 왕자님 생명을 구해서요. 그리고 제 아랍어 실력이 어떤 통역사보다 뛰어나대요. 어쩌면 이게 알라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통역사가 사고 난 것도, 제가 나타난 것도요. 경석은 태아를 바라봤어요. 1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통역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휘 선택이나 문장 구조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왕자가 경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지. 단 조건이 하나 있어. 태아가 통역했어요. 계약 진행하신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경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요? 태아가 경석의 말을 왕자에게 아랍어로 전했어요. 왕자가 태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이 아이를 내 전담 통역사로 붙여줘. 나는 이 아이가 마음에 들어. 태아가 통역하려다 멈칫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뭐라고 하셨니? 경석이 물었습니다. 태아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저를요.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왕자님 전담 통역사로 붙여달라고 하셨어요. 경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거리의 아이를 왕자의 전담 통역사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300조 원짜리 계약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왕자가 원한다면 뭐든 들어줘야 했어요. 경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왕자님. 그렇게 하겠소. 태아가 경석의 말을 왕자에게 전했어요. 왕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계약서를 가져오게. 이렇게 해서 300조 원짜리 계약은 무사히 체결되었습니다. 태산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고 샴페인이 터지고 악수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축하의 중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아니라 낡은 점퍼를 입은 13살 소년이 있었어요. 경석은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태아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뭐지? 어디서 저런 재능이 나온 거지? 모든 일정이 끝나고 왕자 일행이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간 뒤였어요. 경석은 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집이 어디니? 태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이 없었으니까요. 경석은 태아의 침묵에서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낡은 옷때 묻은 신문 가방,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눈빛. 부모님은? 안 계세요. 태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경석의 가슴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거니? 그냥 아무 데서나요. 경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에 가자. 태아가 깜짝 놀라 경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왕자님이 남은 협상 기간 동안 널 통역사로 원하셨잖아.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된 곳에서 지내야지. 거리에서 지내면서 통역을 할 순 없잖니. 경석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태아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무서워 보이는 노인의 눈 속에서 인수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경석이 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자. 태아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경석을 따라갔어요. 호텔 정문을 나서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태아는 난생 처음 이런 차에 타봤습니다. 가죽 시트에서 좋은 냄새가 났고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아까까지 신문을 팔던 호텔 앞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신문 50부를 팔아야 한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차에 타고 있네. 태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몰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경석이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30년 전 사라진 아들. 경석은 태아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경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차가 서울 외곽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고급 주택들이 하나둘 지나갔어요. 태아는 눈을 떼지 못하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태아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인수가 창문을 내리자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아의 입이 벌어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잔디밭 사이로 분수대가 물을 뿜고 있었고 양쪽으로 늘어선 가로등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성처럼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태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경석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 섰어요. 인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아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발밑에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 아이 방을 준비해. 동쪽 별채 2층으로. 경석이 짧게 지시했습니다. 집사는 태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따라오렴. 태아는 멍한 표정으로 집사를 따라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자 천장에서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아의 낡은 운동화가 카펫 위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태아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별채 2층에 도착했어요. 집사가 문을 열자 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이 아니었어요. 거의 집 한 채 크기였습니다. 넓은 침대, 소파, 책상, 옷장.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쪽 구석에는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사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과 세면도구는 준비해 두었고 저녁 식사는 7시에 본체 식당에서 하면 돼요. 집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태아는 한참 동안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태아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손을 대봤어요. 폭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잤던 어떤 곳보다도 부드러웠어요. 보육원 침대는 딱딱하고 차가웠는데 이건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정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태아는 어깨에 맨 낡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가방 지퍼를 열어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아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빠,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 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는 걸 태아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태아야,
나 인수 아저씨야. 들어가도 되겠니? 태아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인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새 옷을 사오라고 하셨어. 입어봐. 인수가 쇼핑백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태아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깔끔한 셔츠와 바지,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그에 적힌 가격을 본 태아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회장님이 사라고 하신 거니까. 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씻고 옷 갈아입어. 화장실에 수건이랑 비누 다 있으니까. 인수가 나가고 태아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때 묻은 얼굴, 엉킨 머리카락, 낡은 옷. 태아는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보육원에서도 따뜻한 물로 샤워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아는 한참 동안 물 아래 서 있었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새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7시가 되어 태아는 본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쪽에 열린 문이 보였어요. 서재인 것 같았습니다. 태아는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장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태아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태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랑 닮았어. 태아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 코, 입. 어딘가 태아의 아버지와 비슷했어요. 물론 똑같지는 않았지만 분명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니? 뒤에서 경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 사진? 경석이 태아 옆으로 다가와 서재 안을 들여다봤어요. 경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내 아들이야. 경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드님이요? 어디 계세요? 저녁 먹으러 가자. 태아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경석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경석이 먼저 걸음을 옮겼어요. 태아는 한 번 더 사진을 돌아보고 경석을 따라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태아는 난생 처음 보는 요리들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었어요. 앉아. 경석이 테이블 맞은편을 가리켰어요. 태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경석은 태아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왕자님이 내일부터 열흘 동안 한국에 계실 거야. 그동안 내가 전담 통역을 맡게 될 거고. 네. 너 학교는? 안 다녀요. 경석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왜? 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형편이 안 돼서요. 경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일단 먹어. 태아는 어색하게 포크를 들었어요.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고기가 녹았어요. 태아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태아는 다시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본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경석 회장의 아들. 왜 아버지랑 닮았을까? 태아는 가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사진 속 아버지와 서재의 사진을 번갈아 떠올려 봤습니다. 닮았어. 분명히 닮았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야 많으니까. 태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낯선 침대였지만 푹신한 이불 속에서 태아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본체 2층 서재. 경석은 창가에 서서 별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채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아가 있는 방이었어요. 회장님, 뒤에서 인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이상해. 이상하다뇨? 저 아이를 보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수는 경석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했지만 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왕자님을 구한 게 인상적이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경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별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산그룹 본사 전무실. 도경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했습니다. 박태하. 그 이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튀어나온 꼬마가 300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것도 아랍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꼬마가 회장님 저택에 들어가 있어요. 도경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사해봐야겠군. 도경은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박태하라는 애에 대해 알아봐. 13살 고아, 거리에서 신문 팔던 애야. 출생 기록부터 부모 정보까지 전부 다. 빠르게. 전화를 끄는 도경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의 눈에는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산그룹의 권력. 도경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경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태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재에서 아들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던 그 눈빛. 어딘가 낯익은 그 눈동자. 경석은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자꾸 신경 쓰여. 경석은 가운을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별채 쪽으로 향했어요. 정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차가운 밤 공기가 경석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별채 2층에 도착했어요. 태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안 잔 건가? 경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스탠드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침대 위에 태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새 옷이 아닌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었어요. 아마 익숙한 옷이 더 편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경석은 천천히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태아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낮에 보던 긴장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13살 아이다운 천진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경석은 고개를 숙여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아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어요. 얇은 티셔츠가 어깨 쪽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경석의 눈이 순간 멈췄어요. 태아의 오른쪽 어깨 위 쇄골 바로 아래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그것은 동전 크기만 한 푸른색 반점이었어요. 경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경석은 떨리는 손으로 스탠드를 태아의 어깨 쪽으로 기울였어요. 불빛이 반점을 비췄습니다. 선명한 푸른색, 불규칙한 모양. 경석의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4년 아들 정우가 25살이 되던 해였어요. 정우가 갑자기 사라지기 1년 전 함께 온천 여행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우의 어깨에서 비슷한 반점을 봤었어요. 아버지, 이거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몽고 반점이 늦게까지 남은 거라고 하셨대요. 정우가 웃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경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우연의 일치일까? 세상에 비슷한 반점을 가진 사람이야 많겠지. 하지만 경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일 수 있어. 경석은 천천히 시선을 태아의 손으로 옮겼습니다. 태아가 꼭 쥐고 있던 사진. 경석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태아의 손에서 사진을 빼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사진을 들이댔습니다. 경석의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경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정우, 인가? 사진이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불빛도 희미해서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입모양이 경석의 아들 정우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경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지만 경석은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닮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 저 반점도 우연일 수 있어.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세월이 나를 착각하게 만든 건지도 모르지. 경석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태아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태아의 낡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너덜너덜한 아랍어 교재, 몇 장의 동전, 그리고 접힌 종이 몇 장이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보육원 퇴소 확인서였습니다. 이름 박태아, 부모 사망. 그 두 글자가 경석의 가슴을 찔렀어요. 부모가 사망했다고. 만약 저 사진 속 남자가 정말 정우라면 정우가 죽었다는 뜻인가? 경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 속 남자가 정우인지도 이 아이가 정우의 아들인지도 모든 게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아이가 정우의 아이라면. 경석은 잠든 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아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눈, 코, 입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석은 떨리는 손으로 태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만약 정말 내가. 경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경석은 한참 동안 태아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경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원래대로 놓고 마지막으로 태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본체로 돌아온 경석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정우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정우야, 혹시 내 아이인 거니?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서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석은 재빨리 눈가를 닦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인수의 목소리였어요. 경석이 새벽에 별채를 다녀온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별채에 다녀오신 것 같던데.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야. 네, 회장님. 저 아이 말이야. 박태아. 네. 경석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DNA 검사요? 혹시? 그냥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경석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아이 어깨에 반점이 있더라고. 정우 어깨에 있던 것과 비슷한 위치에. 그리고 저 아이가 가지고 있던 사진에 정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 인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혹시 모르겠어.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다 보니 이제는 어딜 가나 정우가 보여. 내가 미쳐가는 건지도 모르지. 경석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저 아이한테는 절대로. 괜히 헛된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경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석은 몰랐습니다. 새벽에 자신이 별채를 다녀온 사실을 저택의 경비원이 이미 누군가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아파트. 도경은 침대에서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을 깼어요. 화면을 보니 저택 경비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새벽 1시에 별채 소년방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5시에 나오셨습니다. 도경의 눈이 번뜩였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4시간이나 단순히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4시간이나 그 방에 있었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경은 휴대폰을 들어 어제 전화했던 곳에 다시 연락했어요. 나야. 박태아 조사건 최대한 빨리 결과내. 특히 부모 신원에 집중해. 아버지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 도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약 그 꼬마가 회장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라면. 도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아는 저택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왕자가 부탁한 대로 회사에 나가 왕자의 통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어요. 태산그룹 본사 로비. 경석은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경석은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헤맸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회장님, 마침 계단 아래에 있던 태아가 소리쳤어요. 태아는 본능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계단, 3계단을 한꺼번에 뛰어 올랐죠. 쓰러지려는 경석의 몸을 태아가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13살 아이의 작은 체구가 휘청거렸지만 태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석은 태아의 팔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괜찮아.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경석은 태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인수도 급히 달려와 경석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인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경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좀 피곤했나 보지. 하지만 인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제 말 듣고 병원 가세요. 결국 경석은 인수의 고집에 못 이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아도 함께 차에 올랐어요. 태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경석의 얼굴을 살폈죠. 경석은 눈을 감고 뒷좌석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79이라는 나이가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과 과로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이었죠.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경석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하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분명 아까 읽었던 서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죠. 가끔은 직원의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경석 자신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나이 탓이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경석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눈이 있었어요. 바로 최도경 전무였죠. 도경은 회장의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 말이 끊기는 순간 서류를 다시 찾는 모습, 직원 이름을 틀리는 장면,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어요. 도경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그날 밤 도경은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명은 태산그룹 주치의 강현수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회장 비서실의 차장 김태준이었죠. 도경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 짐작하시겠죠? 현수와 태준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어요. 도경은 느긋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요즘 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로는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그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달라요. 도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 중에 말씀을 잊으시고 직원 이름도 헷갈리시고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전무님, 그게 저희랑 무슨 관계가? 도경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빽빽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성이에요. 각각 5억씩이에요. 현수와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이라니.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죠. 도경은 나직이 말했어요. 강 선생님께서는 회장님에 대한 소견서를 하나 작성해 주시면 돼요. 기억력 저하 및 판단력 장애. 그 정도면 충분해요.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허위 진단서를. 허위가 아니잖아요. 도경이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실제로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선생님은 그걸 문서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조금 과장해서. 현수는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양심과 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경이 결정타를 날렸죠. 선생님, 따님이 미국 유학 중이시죠?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돈이면 몇 년은 거뜬하실 거예요. 현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경은 태준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김 차장님께서는 회장님 일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필요한 정보를 조금씩 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태준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신 겁니까?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도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러시면 어머님 요양원비 내기 힘드시겠죠? 동생분 가게도 요즘 어렵다던데.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경은 이미 두 사람의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결국 현수와 태준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돈 앞에 양심은 무너지고 말았죠. 도경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위조된 소견서가 도경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한경석 회장에 대한 정밀 검진 결과, 기억력 저하 및 판단력 장애 소견, 업무 수행 능력 저하 우려. 도경은 소견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완벽해. 하지만 도경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박태아. 도경은 태아의 신원조사 결과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아의 아버지 박정우. 1995년 이전 기록이 없는 수상한 인물. 만약 박정우가 정말 한정우라면 태아는 회장의 친손자가 되는 거였죠. 그건 절대 안 돼. 도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공들여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도경은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보안팀 서버실. 도경은 자신이 매수해둔 보안팀 직원 민기를 불렀어요. 회사 CCTV 영상 가져왔어? 민기가 USB를 건넸습니다. 네, 지난 2주일치 전부 있습니다. 도경은 USB를 받아들며 지시했어요. 이 중에서 회장님이 계단에서 쓰러지실 때 영상을 찾아. 그리고 편집해. 편집이요? 그 꼬마가 회장님을 부축하는 거 있잖아. 그걸 반대로 보이게 만들어. 마치 꼬마가 회장님을 밀어 넘어뜨린 것처럼. 민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전무님, 그건 영상 조작입니다. 걸리면 걸리지 않게 하면 되잖아. 도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시키는 대로만 해. 대가는 충분히 줄 테니까. 도경은 두꺼운 봉투를 민기 앞에 던졌습니다. 민기는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틀 후 조작된 CCTV 영상이 도경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도경은 노트북에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태아가 경석에게 다가가더니 손을 뻗어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석이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졌죠. 도경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도경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짜 소견서, 조작된 CCTV 영상, 이 두 가지면 태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경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태산그룹 본사 청소부 송정심. 65살의 정심은 20년 넘게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해왔어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죠. 정심은 그날 밤 늦게까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버실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 꼬마가 회장님을 밀어 넘어뜨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정심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용히 문 앞에 귀를 갖다 대고 들었죠. CCTV 조작, 소견서, 회장님. 단편적인 단어들이 들려왔어요. 정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무님이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구나. 정심은 한경석 회장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 정심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회장이 모든 비용을 대주었죠. 걱정 마세요. 오래 함께 일한 분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때 회장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목숨을 건졌어요. 그 은혜를 정심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해. 정심은 결심했어요. 하지만 당장은 위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만 곤란해질 수 있었죠. 정심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진실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도경의 음모는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있을 이사회. 도경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계획이었어요. 회장의 인지 장애 소견서, 태아가 회장을 밀어 넘어뜨리는 조작된 영상, 그리고 태아의 불우한 과거를 악용한 비방. 도경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박태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도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태상그룹은 내 거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도경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어요.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도경은 경석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도경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석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도경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도경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데 그래? 빨리 말해. 도경은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떠 있었죠. 이건 지난번 회장님께서 계단에서 쓰러지셨을 때 영상입니다. 경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경석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태아가 뛰어 올라왔죠. 그런데 영상 속 태아는 경석을 부축하는 게 아니라 손을 뻗어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석이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경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이게 무슨...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경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경석은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 아이가 날 밀었다고? 경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도경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 건강 관련 소견서입니다. 경석이 서류를 펼쳤어요. 기억력 저하 및 판단력 장애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경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주치의 강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겁니다. 최근 회장님의 상태를 보시고 우려가 되셔서. 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 박태아, 저는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석이 눈을 들어 도경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타나서 왕자님을 구하고 회장님 저택에 들어와서 살고. 너무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도경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그 아이의 과거를 조사해 봤습니다. 고아의 거리에 불황하였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저택에서 호의호식하게 됐으니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경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경이 결정타를 날렸죠. 회장님, 그 아이는 회장님의 호의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됐어. 경석이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가. 도경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씨앗은 뿌려졌다. 도경이 나간 후 경석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태아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 아이가 정말 날 밀었을까?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 눈을 봤잖아. 맑은 눈이었어. 하지만 영상은 분명했습니다. 경석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경석은 태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태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재로 들어왔어요. 경석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걸음이 멈칫했죠. 회장님, 부르셨어요? 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경석은 태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아야. 네. 정말 내가 그런 거냐? 태아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석이 노트북을 돌려 태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조작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죠. 이건 아니에요. 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회장님을 밀지 않았어요. 붙잡은 거예요. 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예요, 회장님. 전 회장님이 쓰러지시는 거 보고 뛰어 올라간 거예요. 밀다니요. 그런 짓을 제가 왜 해요? 태아가 경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믿어주세요, 회장님. 제발이요. 전 정말 아니에요. 경석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경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가라. 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경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경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아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짐 싸서 오늘 중으로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 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태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경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한참 후 태아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파왔어요. 그날 밤 태아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을 떠났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태아의 뒷모습은 처량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힘이 없었죠. 태아는 걸으면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태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태아는 한참 동안 어두운 길 위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서 13살 소녀는 혼자 울고 있었어요. 한편 저택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정심은 서재 앞 복도를 청소하다가
모든 것을 들었어요. 태아가 오열하며 결백을 호소하는 소리, 회장이 차갑게 내쫓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힌 후 흐느끼는 소리까지 정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정심은 며칠 전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계단에서 휘청거렸을 때 태아가 뛰어 올라가 부축했던 것을. 그건 밀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붙잡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최도경 전무가 서 있었던 것도 기억났어요. 전무의 얼굴에 떠오른 묘한 미소까지. 정심은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석의 서재 앞에 섰어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송정심입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경석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송 여사, 무슨 일이야?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어젯밤 일 때문에 왔어요. 그 아이, 태아 말입니다. 경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마. 아니에요, 회장님. 꼭 들으셔야 해요. 정심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 그날 봤어요. 회장님이 계단에서 쓰러지시던 날, 저 복도 끝에서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경석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태아요. 회장님을 민 게 아니에요. 뛰어 올라가서 붙잡은 거예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경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회장님. 그 아이 손이 회장님을 밀친 게 아니라 잡아당긴 거였어요. 안 그랬으면 회장님 그대로 굴러떨어지셨을 거예요. 경석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정심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자리에 최 전무님도 계셨어요. 조금 떨어진 데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니? 웃고 계셨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시는 걸 보면서 경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게 사실이야? 네, 회장님. 정심은 진심 어린 눈으로 경석을 바라봤습니다. 저 회장님 은혜 평생 못 잊어요. 10년 전에 우리 영감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회장님한테 거짓말 못해요. 경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심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상이 조작된 거다. 경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왜? 머릿속에 도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송 여사, 고마워.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네, 회장님. 조심하세요. 정심이 나간 후 경석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모든 걸. 경석은 인수를 불렀어요. 인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경석은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수야,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인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말씀하세요. 태아를 찾아. 그리고 그 아이 머리카락이나 DNA 검사할 수 있는 거 가져와. 인수의 눈이 커졌어요. DNA 검사요?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경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특히 최 전무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마. 알겠나? 인수는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수가 나간 후 경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편 본사 전무실. 도경은 창가에 서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뭐?
박 기사가 움직인다고? 도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미행해. 그리고 회장님이 누구 만나는지 다 보고해. 전화를 끄는 도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이상해. 회장님이 뭔가 눈치챈 건가? 도경은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 도경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를.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수는 연구소에서 직접 결과를 받기로 했어요. 이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었죠. 아침 9시 인수는 서울 외곽의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직접 나와 봉인된 봉투를 건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수는 봉투를 품 안에 깊숙이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최도경 전무라고 떠 있었습니다. 네, 전무님. 박 기사, 지금 어디야? 잠깐 외부에 볼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잘 됐다. 부탁이 하나 있어. 태아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 애를 데리고 회장님께 가면 좋겠거든. 인수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전무님이요? 왜 갑자기? 그리고 회장님이 그 애 보고 싶어 하셔. 사실 인수도 태아를 회장님께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아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경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실 도경은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인수가 연구소 안에 있는 동안 도경이 보낸 사람이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손상시켜 놓았죠.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10여 분 안에 브레이크가 먹통이 될 거였어요.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기사, 넌 알면 안 되는 걸 알아버렸어. 그리고 그 꼬마도 둘 다 없어져야 해. 서울역 근처 인수는 찜질방 앞에서 태아를 만났습니다. 태아야, 회장님께 같이 가자. 회장님요? 저 쫓겨났는데요. 괜찮아. 회장님이 널 다시 보고 싶어 하셔. 태아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정말요? 응. 어서 타. 태아는 인수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인수가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바닥까지 밟혔는데 차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인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페달이 푹 힘없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혀. 차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태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멈출 수가 없어. 앞에는 화물 트럭이 달리고 있었어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급히 핸들을 꺾어 옆 차선으로 빠졌어요. 경적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저씨, 진정해요. 태아가 소리쳤어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태아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요. 인수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이 속도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 돼. 이러다 다 죽어. 태아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어요. 저 앞에 휴게소 진입로가 보였습니다. 아저씨, 저기 휴게소. 기어 내려서 엔진 브레이크 써요. 인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인수는 기어를 3으로 다시 2로 내렸어요. 차가 크게 덜컹거리며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시속 120에서 100으로
다시 80으로. 됐어. 줄어들고 있어. 하지만 휴게소 진입로가 코앞이었습니다. 아직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잡아. 뭐든 잡아. 태아는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차가 휴게소 진입로로 꺾어졌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어요. 차체가 크게 기울어지며 두 바퀴가 떴습니다. 으악! 통제를 벗어난 차는 휴게소 가장자리 화단을 들이받았어요. 쾅! 엄청난 충격이 몸을 강타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태아의 얼굴을 때렸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태아는 정신을 잃기 직전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아야, 태아야. 인수의 목소리였어요. 인수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경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의식이 없었어요. 여기요. 여기 아이가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태아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인수는 그제야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든 봉투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없었어요. 인수는 허겁지겁 차 안을 뒤졌습니다. 좌석 및 바닥,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고 충격으로 창문이 깨지면서 봉투가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결과지가, 그 중요한 서류가 사라져버렸어요. 인수는 비틀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인수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 같아요. 뭐라고? 태아는 어떻게 됐어?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의식을 잃었어요. 검사 결과는? 인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고 충격으로 결과지가 유실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에 다시 요청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병원이 어디야? 분당 중앙병원입니다.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어요. 한편 본사 전무실. 도경은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둘 다 살았다고? 네, 전무님. 차는 대파됐지만 두 사람 다 살았습니다. 도경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젠장. 하지만 곧 도경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결과지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실된 것 같습니다. 도경의 눈이 번뜩였어요. 좋아.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꼬마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겠어. 도경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분당 중앙병원 응급실. 경석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왔습니다. 태아는 어떻게 됐어? 수술 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랍니다. 경석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인수가 말했습니다. 최 전무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태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가. 경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도경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 자식? 절대 용서 못해. 경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수술실의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태아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사라졌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당 중앙병원 응급실. 경석은 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79 노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태아, 태아 어디 있어? 인수가 달려왔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회장님,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입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온 사람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내부 출혈이 심해서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혈액이 부족해요. 환자가 RH-AB형이거든요. 10,000명 중에 1명꼴로 나오는 희귀 혈액형입니다. 혈액원에는요? 재고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공수하려면 4-5시간은 걸리는데 환자는 1-2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경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RH-AB형. 그 순간 경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RH-AB형입니다.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십니까? 네. 젊었을 때 헌혈하러 갔다가 알게 됐어요. 경석은 자신의 팔을 내밀었습니다. 제 피를 쓰세요. 의사가 난색을 표했어요. 어르신,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79에 수혈을 하시면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 아이한테 내 피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때였어요. 회장님,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도경이 들어왔습니다. 사고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경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석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직접 수혈하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도경의 목소리가 간곡했습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도경의 속내는 달랐어요. 태아가 이대로 죽어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경석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잖아. 혈액원에 재고도 없고 공수하려면 4-5시간이 걸린다는데. 경석이 도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경석은 의사에게 다시 팔을 내밀었어요. 어서 하세요. 시간 없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약만 뽑겠습니다. 간호사가 경석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어요.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버텨라. 조금만 버텨. 도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젠장, 이대로 살아나면 안 되는데. 체열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혈액팩을 들고 급히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경석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나 앉았어요. 어지러웠지만 버텼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경석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한쪽 구석에 서서 초조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수술실의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경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혈액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경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수혈 전에 혈액형 교차 검사를 했는데요. 회장님과 환자의 혈액 적합도가 놀랍도록 높았습니다. 적합도요? RH-AB형 자체도 희귀하지만 두 분의 혈액이 이렇게 잘 맞는 건 정말 드문 경우예요. 가까운 혈연이 아니면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경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도경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혈연? 도경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중환자실.
태아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태아를 바라봤어요. 그때 태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병원이야. 사고가 났는데 이제 괜찮아. 태아가 고개를 돌려 경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응. 내가 다쳤다고 해서 왔어. 태아의 눈에 의아함이 떠올랐어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이 왜 여기에? 그리고 내가 희귀한 혈액형이라 수혈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나랑 혈액형이 같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피를 나눠줘서 수술 잘 끝냈어. 태아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피를요? 응. 태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한테 피를 나눠줬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경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어서 나아. 경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에서 인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연구소에 연락해서 DNA 검사 결과 재발급 요청해. 알겠습니다. 한편 병원 주차장. 도경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그 꼬마가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무님? 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회장님이랑 그 꼬마 혈액 적합도가 높대. 혈연 아니면 보기 힘든 수치라고.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진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도경이 이를 악물었어요. 어쨌든 시간을 벌어야 해. 병원 쪽에 손 써서 그 꼬마 퇴원 못하게 막아. 알겠습니다, 전무님. 전화를 끊은 도경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한경석. 그리고 그 꼬마. 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끝내주마. 도경은 차에 시동을 걸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태아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자기한테 피를 줬습니다. 같은 혈액형이라고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희귀한 혈액형이 우연히 같을 수 있을까요? 태아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어요. 이틀 후, 경석은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제국을 읽어왔죠. 하지만 지금 경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어요. 최도경. 인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송정심 여사님도 오셨습니다. 좋아. 시작하지.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인수, 송정심, 그리고 경석이 고용한 사설 탐정팀. 경석이 인수를 바라봤어요. 박 기사,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처음부터 다 말해봐. 인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그날 최 전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태아를 데려오라고요.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인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비소 진단서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됐다고 나와 있어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겁니다. 경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CCTV는 연구소 주차장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안에 있는 동안 수상한 남자가 제 차 밑에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차량 번호가 찍혔습니다. 추적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때 송정심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경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어요. 그날 밤, 최 전무가 보안실에 있었습니다. 보안실요? 네. 저는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최 전무가 보안 담당자한테 뭔가를 지시하는 걸 봤어요. 정심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본 게 영상 조작을 지시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석이 탐정팀장에게 물었어요. 그 보안 담당자 찾을 수 있나? 퇴사했습니다. 사건 직후에요. 지금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반드시 찾아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사흘 후 탐정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보안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 부산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백했습니다. 경석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뭐라고 했어? 최 전무한테 5천만 원을 받고 CCTV 영상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녹취도 확보했어요. 경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했어.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네. 최 전무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해. 내가 직접 만나지. 다음 날 회장실. 도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아. 도경이 소파에 앉았어요. 경석은 잠시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도경아, 나한테 할 말 없나? 무슨 말씀이신지. 태아 얘기야. 그 애가 사고를 당했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도경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경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경아, 나 이제 늙었어. 300조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데 물려줄 사람이 마땅치 않잖아. 도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가 나한테 가장 충성스러웠어. 솔직히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경석이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나타났잖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하필 검사 결과가 담긴 차가 사고가 났어. 도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더라고. 인위적으로 손상됐대. 경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도경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그랬지? 도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한테 그런 누명을 씌우시면 어떡합니까? 그래, 누명이겠지. 증거가 없으니까. 경석이 도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보안 담당자 있잖아. 영상 조작한 사람.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가 찾았어. 부산에 숨어 있더라고. 그리고 다 털어놨어. 경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시켰다면서? 5천만 원 줬다면서? 도경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박 기사차 손본 사람도 찾았어.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자백했더라. 경석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도경아,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도경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갖고 싶었습니다. 평생 바쳤는데 남 좋은 일 시킬 순 없었어요. 경석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내가 내 손자를 죽이려 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들어와.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최도경 전무 살인미수 및 증거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도경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끌려나갔습니다. 경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곁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손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인수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재발급됐다고요. 인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경석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경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아가 내 손자야. 경석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정우야, 내 아들 찾았다. 분당 중앙병원. 경석은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태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태아야. 회장님. 태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경석은 태아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알아? DNA 검사 결과야. 태아의 눈이 커졌어요. 친자 확률 99.99%.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아야, 너는 내 손자야. 태아는 말을 잃었어요. 손자라고요? 그래. 내 아들 정우의 아들이야. 경석이 태아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태아는 경석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아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어요. 경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아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경석의 저택, 창밖으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녁에는 정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태아에게 가족이라는 건 낯선 개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석은 태아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 뒤에 이렇게 따뜻한 할아버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아야, 오늘 뉴스 봤어? 경석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경석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최도경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태산그룹 최도경 전 전무,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회사 자금 횡령, 증거 조작 등 수십 가지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악행이 언론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최 전무는 최대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아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경석이 TV를 껐습니다. 끝났어. 다 끝난 거야. 네, 할아버지. 태아야, 오늘 기자회견 있는 거 알지? 태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날이었습니다. 2시간 후,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경석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뭘 발표하려는 걸까요? 후계자 발표 아닐까요? 기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오갔어요. 단상 뒤 문이 열렸습니다. 경석이 먼저 걸어 나왔어요. 그 뒤를 태아가 따랐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태아에게 쏠렸어요. 저 아이는 누구지? 경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13년 전 제 외아들 정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도 곧 떠났고 갓난아기였던 손자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경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경석이 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자입니다. DNA 검사 결과 99.99%의 친자 확률이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부로 이 아이에게 우리 집안의 성을 부여합니다. 박태아가 아닌 한태아. 그리고 태산그룹의 적통 후계자임을 공식 선포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 회장님, 손자분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경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이 아이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때였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어요. 몇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왕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한 알레르기 쇼크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숨을 쉬지 못했죠. 경호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달려들었어요. 경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랍어로 유창하게 왕자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더라고. 겨우 13살짜리 아이가요. 30초만 늦었어도 왕자는 죽었을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수혈이 필요했는데 저와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경석이 태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피를 줬습니다. 79 노인이 수혈하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아이가 왕자한테 생명을 줬듯이 저도 이 아이한테 제 생명을 나눠준 겁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경석이 마이크를 태아에게 넘겼습니다. 태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고 가족이 뭔지도 몰랐어요. 태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서웠어요. 차갑고 냉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아가 경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냉철한 겉모습 뒤에는 항상 따뜻한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가족을 주셔서요. 경석이 태아를 끌어안았어요. 강당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한태아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30년 만에 찾은 손자, 사우디 왕자를 구한 13살 소년, 할아버지에게 생명을 받은 아이. 사람들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태산그룹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태아는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경석에게 경영을 배웠어요. 아직 어렸지만 태아는 영특했습니다. 경석의 오랜 경험이 태아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녁, 경석의 저택 정원.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아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석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1년 전 생각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태아가 경석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있고 집이 있고 꿈이 생겼어요. 경석이 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천천히 크면 돼.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태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태아 옆에는 냉철하지만 따뜻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태아는 이제 할아버지 곁에서 태산그룹의 후계자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가족. 그리고 함께 써나갈 새로운 이야기.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 담아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보내세요. 하늘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